연준이 절대로 전지전능한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. 연준 의장 말을 들으면 저 폭망합니다. 제가 여기 장난컨대 연준 의장이나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. 누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터지기 직전까지 괜찮다고 그러지 어떻게 곧 터질 거라고 그래요. 그럼 더 큰일 나는데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돼요. 언제쯤 도망가야 될까에 대해서 혹시 아까 1929년도랑 좀 비교를 해주셨잖아요. 그때 그래프 보니까 한순간 증시가 이제 폭락하는 경우가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좀 전조 현상도 있었었나요? 유동성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유동성을 더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줘야 되는 상황. 다시 말해서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더 높여야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큰일이다 하는 얘기고요. 또 사실은 금리를 낮추면 앞으로도 계속 유동성 잔치가 더 벌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그러면 희희낙낙 좋을 수 있느냐? 또 그건 아니에요. 또 그게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는 거는 물가가 잡혀서라기보다 드디어 이 연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나쁜 징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.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터지거나 어떤 다른 어떤 외부적 충격 때문에 다시 이 물가가 막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라도 이거 뭐야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동결 내지 더 높이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? 반대로 낮춘다면 이건 더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가 나빠지니까 낮추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정말 금리가 낮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저게 더 큰 게 터졌네. 또 도망간다는 거예요. 마치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보면요. 이게 1999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그 기준 금리를 당시 4.75에서 이걸 2000년 6월까지 6.25%까지 올리거든요. 1년 동안. 그러니까 1.5% 정도 이렇게 올린 거죠.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서 터진 거예요. 금리를 높이니까. 그게 사실은 언제 꺼졌어요? 이건 제가 6월까지 올렸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꺼진 건 언제 꺼지기 시작했냐면 3월에 꺼지기 시작을 했어요. 꺼졌는데도 연준도 이게 진짜 꺼진 건지도 몰라요. 시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막 바닥을 찍고 있는데 그래도 뭐 거의 걔만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기준금리 계속 높이고 있다니까요. 연준이 절대로 전지전능한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. 그럼 2008년도 상황을 볼까요? 2008년도에는 이제 닷컴버블 꺼지고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니까 이번에 또 금리를 막 급격히 낮춰가지고 1% 수준까지 낮추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막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또 커지죠. 그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주식 버블이 생겼다가 이번에 이제 부동산 버블로 이제 옮겨온 거예요. 사람들이 유동성 많이 풍부하니까 1% 수준까지 낮아지니까. 그러니까 2004년부터 다시 또 기준금리 높여요. 2004년 그것도 6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높이기 시작해서 2006년 7월까지 이걸 높여가지고 얼마까지 올려면 5.25%까지 올려요. 1% 수준이었던 것을 지금은 5.5%, 5.25니까 비슷비슷하게 올라간 거잖아요. 이렇게 올라갔는데 당장 버블이 안 꺼졌어요. 아까 말한 거 그때 막 열광하고 그 사람들 이거 뭐 그렇다고 뭐 상관없네. 보니까 계속 뭐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뭐예요?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러니까 신용도 없는 사람들도 막 돈 빌려다가 막 집 사고 뭐 그러면 돈 벌고 뭐 좋다 이런 거거든요. 마치 1990년대 말에 주식에 막 그렇게 몰빵해가지고 사람들 돈 벌면서 좋다고 하다 톡 터진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또 열광하고 과열하네. 그래가지고 이제 기준금리 막 높였는데 그래도 뭐 까딱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 2006년 7월까지 그렇게 올렸다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요. 그 2007년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하냐면 조금씩 낮추려는 것이 2007년 9월인가 10월부터 낮추기 시작을 해요. 근데 그때 2007년도에 이미 그 지방 중소은행들은 많이 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낮추기 시작을 하다가 이걸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하는 게 2008년도에 막 낮춰요. 이 낮추니까 그러면 다시 또 부동산 경기 살았나요? 주식시장이 살았나요? 아니에요. 낮췄을 때 그때 3월 달 무슨 일이 있었어요? 2008년 3월에. 그때 바로 베어 스턴스가 터졌고요. 그 큰 기업의 그것도 투자은행이 이미 그게 얼마나 역사가 깊으냐면 그 은행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영업하던 정말 건실한 그러한 은행이 터졌고요. 그리고 9월에 가면 그 베어 스턴스보다 더 큰 레만 브라더스 같은 이런 애들이 우르르 다 터져요. 그때가 언제냐면 금리를 막 낮추고 있는 순간이에요. 그러니까 금리가 낮춘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그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 거냐? 아니라는 거예요. 제 말씀은.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에서도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. 그래서 항상
이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변동시킬 때 이럴 때마다 항상 충격이 있지. 충격 없이 뭐 물가를 잡는다.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. 한 번 정도 있다면 1994년도 기준금리 좀 높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준금리 높이는 건 조금밖에 안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국내 시장 별 영향 없었는데 그때 어디가 다 터지냐? 동아시아. 동남아 금융위기 터졌고 우리나라 금융위기 터졌고 이 중앙은행 그 미국 연준이 뭐 할 때 내부적으로도 터지고 외부적으로도 계속 그런 영향을 준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 중앙은행, 우리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정책보다 그쪽 금리의 어떤 움직임을 더 유심하게, 더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현재 상황,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이 금리를 뭐 낮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. 그렇다고 현상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고, 더군다나 높이는 건 더더군다나 좋지 않다. 그러니까 이래저래 안 좋다. 아, 그렇게 하니까 이현우 교수라는 사람은 완전히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쁜 것만 얘기하냐.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투자자로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되지. 그냥 뭐, 저 풀은 초원이야. 뭐 풀이 널렸고, 뭐 새로운 더 먹거리가 막 생기고, 물은 막 공급되고, 야, 신났다. 야, 먹고 놀자. 막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과거 상황과 비교를 해보려고 해도 참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. 당연히 그렇죠. 네. 어떤 때는 금리를 올려서 꼬꾸라지고 어떤 때는 금리를 내려서 꼬꾸라지고. 그렇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금이 딱 그런 변곡점에 있는 거잖아요. 금리를 내릴 거냐, 올릴 거냐. 계속 동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. 두 가지가 다 안 좋다. 동결해도 나쁘고, 네. 내려도 나쁘고, 올려도 나쁘고. 이거 내린다면 물가가 잡혀서 내리는 게 아니라 경제상이 나빠서 내릴 거다. 차라리 동결 정도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제 생각은 뭐 현재 물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뭐 한 번 정도, 많아도 두 번 정도 뭐 낮추는 신용은 하지 않을까. 특히 이제 대선이 앞서 이제 있어가지고 11월에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.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약간 낮추는 어떤 제스처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많이 낮추지 못할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좀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야 금리 인하한대 하면서 막 환호성을 치고 그때 증시도 굉장히 좋았었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올해 접어들면서부터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니까 파월 연준 입장에서도 이게 당장에 뭐 내리는 것보다는 일단 좀 데이터 계속 보여봐야 된다 하면서 계속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계속 지연시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올해 하는 게 맞나? 심지어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도 나오고 할 정도로 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안 잡히다 보니까 시장이 더 이에 대한 좀 우려감을 표명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 의견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인할 전망이 보인다는 거죠 올해 안에 한다면 그런 거고요. 제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나 연준 의원이었으면요. 네네. 저는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2021년 최소한 하반기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을 거고요. 그리고 2022년 금리를 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제가 참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뭘 하냐면 올해 말까지 뭐 2.5%까지 올릴까요 말까요 뭐 이래요. 저도 뭐 어디 토론 가서도 막 그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. 아니 왜 그거밖에 안 올리냐. 제가 볼 때는 물가 잡을 때까지 세게 한번 타게서 앞에서 도망가는 토끼를 확 잡아야지. 계속 쫓아만 가가지고 지금 뭘 잡았어요 잡기는. 그래가지고 5.5까지 올렸는데 그러니까 뭐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. 옛날에 6.25까지도 올린 적도 있었고 그 전에 70년대 80년대 그때는 뭐 20%까지도 올린 적도 있었고요. 그래야 잡히는데 잡지도 않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양적 완화해가지고 돈이 잔뜩 풀려나 있는데 그거 주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잡냐는 거예요. 잡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또 미국 연준 의장은 그래도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대선도 있고 하니까 경제를 좀 살리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니까 뭐 내년 되면 그게 올해죠. 뭐 기준금 좀 낮출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네. 연준 의장 말을 들으면 저 폭망합니다. 제가 여기 장난컨대 제가 그 자료도 제가 따로 조사한 것도 있는데 연준 의장이나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. 정부 뭐 강요 뭐 우리 자네 옐런 뭐 재무장관도 그렇고 뭐 지금 괜찮다. 누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터지기 직전까지 괜찮다고 그러지 어떻게 곧 터질 거라고 그래요. 그럼 더 큰일 나는데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돼요.
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질 때도 그랬고요.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 미국 연준 의장의 연준 의원들 그 의사록이 다 있어요. 거기 그때 발언록이 다 있어요. 거기 들어가면 거기 보세요. 직전까지 다 괜찮다고 그러고 있어요. 하다못해 지금 우리 그 물가도 자기들 그 올리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계속 트랜지토리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좀 전에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껏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. 이게 뭔 얘기예요? 데이터를 보겠다는 게. 이거 우리 타임 렉, 시차가 항상 있거든요. 정책이라는 게.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. 그거는 도리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게 아니라 미리 예상을 하고 그래서 미리 선지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막 상승할 것 같아요. 그럼 미리부터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야. 이미 뭐 물가가 지금 7, 8% 오르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트랜지토리하다 있던 소리가 뒤늦게 물가를 그걸 보면서 확인하면서 하겠다. 지금도 확인하면서 하겠다. 진짜 그 똑똑하고 정말 제대로 됐다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하면 진짜 그래 지금 아직은 아니야. 그러니까 더 금리를 더 높여야 되고 양적 완화가 아니라 긴축을 더 심하게 해야 된다. 근데 지금 그 테이퍼링 양적 긴축하는 것도 이제 속도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아까 돈이 잔뜩 아직도 풀렸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그렇게 안 해요.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 말이야 이거를. 저는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밀턴 프리드만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화정책 이렇게 막 많이 썼다가 그러니까 뭐 금리 높였다 낮췄다 막 이렇게 하지 마라.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경제규모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통화량을 늘려라.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. 아니면 자꾸 경기를 더 나쁘게 만드니까 증폭을 시키니까.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는 뭐 그 한 중간 정도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, 그러니까 한쪽에는 케인지아는 아니야 적극적으로 막 그 해서 뭐 이렇게 하자. 한쪽은 그게 아니라 이거 예전에는 통화주의자, 모니터리스트라고 하고 요즘 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, 그런 쪽은 간섭하지 마라 이러는데 한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막 확 올렸다, 확 낮췄다 이렇게 하면 그게 경제를 도리어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해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금리를 그래도 한두 차례라도 내린다라고 봤을 때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또 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?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 때문에 낮추는 거라면 뭐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 텐데 제 말씀은 그거 말고 다른 게 터져가지고 끝난 게 아니다.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를 또 마냥 좋게만 볼 수가 없겠는 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문제가 경기적으로 문제가 터져서 부동산이라든지 뭐 어떤 문제가 터져서 이를 좀 수습하고자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건 정말 이제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고 이게 선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먼저 했다 한들 만약 물가가 안 잡혀가지고 다시 이걸 또 올린다? 더 큰일이죠. 네, 그거는 또 더 큰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해야 한 번, 두 번이라는 거고요.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금리를 내릴만 해서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. 실제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고 도리어 더 나빠진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외부적 이유도 있지만 유동성이 아직도 많이 풀려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상황이라 그렇다. 뭐 그거 말고도 뭐 외국 노동자가 들어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그건 다 그냥 소소한 문제고 크게 보면 지금 유동성이 아직도 너무 많이 풀려 있다. 그걸 안 잡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모두 다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닌가. 저기 호랑이가 지금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냥 우선 당장 지금 선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여기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우리 사슴끼리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이런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사슴끼리도 싸우고 있잖아요, 교수님. 미국과 중국을 또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국가들 또 서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사자를 신경 쓸 겨를이 또 없는 게 아닌가. 한쪽은 사슴이고 한쪽은 뭐 노루고 뭐 이런 거죠.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이제 집단이 같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예전에는 서로 이제 나눠서 뜯어먹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것만 뜯어먹을 거야. 난 네 거 안 뜯어먹을게. 이 정도가 아니라 난 네 것까지 뜯어먹을 거야. 서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싸움이 붙어버리면 그러면 그거에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도리어 또 외부적인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. 좋은 비유입니다. 네,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일을 지금 더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네,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서로 좀 뭔가 단합을 하고 야 우리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사자가 지금 코앞으로 와 있는데
일단 요거 좀 어떻게 하고 우리끼리 좀 맞아 하면 근데 중국 입장 생각하면 뭐 거품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거품이 꺼져 있는 상태라서 미국하고 입장이 전혀 다르고요. 미국은 미국대로 뭐 현재 상태를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표면적으로 도리어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. 저는 이제 고금리 상황이 이게 어떻게 보면 둘이 싸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이 금융 부문, 금융 제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고금리 상황이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, 특히 뭐 미국에서도 많이 했잖아요. 그런 그 측면에서 나중에 보니까 조달 금리가 막 높아져 버렸네. 그래서 지금 또 터진 것도 있거든요. 또 이게 막 높아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제가 이제 중국 경제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홍콩인데 이게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든 이제 견제를 넘어서 이제 완전 제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이게 정말 이 미중 패권 경쟁은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고 이건 필연적인 거고 그래서 예정된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학자들도 있고 그런 책도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어떤 그걸 갖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다. 그러니까 기존 패권국이 있는데 새로운 패권국이 막 등장하게 되면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제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걸로 생각하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구소련이 막 이렇게 G2로 막 이렇게 미국의 패권을 막 도전하니까 그걸 눌러버렸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바로 일본이 또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도전해서 다시 또 막 올라왔잖아요. 또 G2가 된 거죠, 경제적으로. 그러니까 확 눌러버린 게 그 1985년 뭐 플라자 협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반도체 협정 해가지고 또 그냥 확 눌러버렸는데 지금 중국이 다시 또 이제 뭐 이미 PPP 기준으로 하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GDP 규모를 보면 이미 추월한 지 벌써 몇 년 됐고요. 그냥 우리 시장 가치로 보면 이게 거의 한 70% 수준까지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빨리 따라오네 해가지고 걔를 좀 치겠다고 하는 거라서 이건 피할 수가 없다.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냐. 제가 볼 때 기준금리 높인 것도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고 그전에 뭐 무역 제재도 했고요. 기술 제재도 했고 그게 이제 디지털 혁명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혁명이니까 두 나라 간에 싸우는 핵심적인 게 바로 뭐예요? 디지털 기술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.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쪽으로 고급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비도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제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서 다 이제 그것도 생산하겠다. 그래서 지금 막 보조금 주면서 끌어가고 있는데 아직 하지 않은 게 하나 남았다. 전 생각을 해요. 그게 바로 뭐냐면 무역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기술 전쟁까지 왔는데 마지막 남은 게 뭐냐. 정말 히든 카드가 제가 볼 때 금융 전쟁이라고 생각해요. 금융 전쟁. 그러니까 금융 전쟁 하면 우리가 그게 사실 금융 때문에 많이 무너지거든요. 그게 이제 제가 소위 얘기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외채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외환위기도 그렇고 다 이게 돈이 막 들어왔다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그런 건데 중국도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. 제가 만약에 미국 행정부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핵심 경제 참모예요. 저는 당연히 그 금융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죠. 들여다보는데 어디가 그럼 약한 골이냐. 이런 얘기하면 미국은 중국은 거긴 자본시장이 개방도 안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해 못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거기 열린 데가 있잖아요. 어디입니까? 제가 물어보면 안 되나 참. 홍콩이 열려 있잖아. 홍콩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본시장,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어요. 그 개방되어 있고 실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기업들이 이미 거기에 항생 H인덱스뿐만 아니라 그냥 항생 그 지수 그 안에도 중국 기업들이 다 60% 70%예요. 그러니까 거기를 때리면 된다. 근데 아주 때리기 쉽게 되어 있는 게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하고 완전히 패그가 돼 있어요. 같이 움직여요. 그래서 미국 그 금리가 0.25에서 5.5까지 올라갈 때 걔들도 0.5에서 5.75까지인가 거의 같이 올라가요. 따라서 안 하면 그 돈이 빠져나가니까. 근데 언제까지 버틸 거냐. 그것 때문에 홍콩 그런 주가 지수도 계속 죽을 쓰고 있고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거기 그 부동산 가격도 다 지금 하락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쁜 거거든요. 이걸 더 세게 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이 이게 뭐 중국이 저러니까 우리가 협력해야지 이렇게 미국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고 도리어 이걸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이라도 전반적인 고금리 이 상황 자체는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.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잡을 때 확 잡아야 되는데 전 못 잡은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잡혀도 옛날처럼 뭐 0.25로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돼요. 그렇죠. 그렇게 갈 수가 없다.
전 그거는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3.5%까지 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여기도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뭐 0% 수준으로 떨어진다. 이거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.